네,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관련된 핵심 이론 요약과 관련된 기출문제 보셨고요. 다시 핵심 요약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중개 완성과 관련된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집 131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25조 1항, 25조 3항, 26조 1항 등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중개 완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 완성이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 체결이 되는 것이 중개 완성입니다. 그래서 중개가 완성이 되어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마다 함께 뭘 또 작성해야 돼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이지만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제공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뭐예요? 보증, 관계, 증서, 어렵네요. 사본.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셋 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셋 다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는 건마다 새로운 내용으로 새롭게 작성하는 문서지만 보증관계증서는 사본이 제공되는 거지 작성하는 거 아니죠. 그러므로 보증관계증서 사본은 서명이나 날인의 의무도 없고요. 보증설정증명서류가 늘 중개사무소에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존해야 될 의무도 없었어요. 중개 완성 시 작성해야 될 것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인데 확인설명서는 작성해야 할 법적 서식이 1, 2, 3, 4서식 정해져 있었었죠.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 2항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 완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지만 국토부령인 시행규칙에는 권장되는 서식이 아직 정해져 있지도 않았었고 정해진다 하더라도 시행령이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고 했지 강제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다 하더라도 꼭 그 서식을 써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가 1항을 통해서 중개 완성 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모두 몇 가지? 9가지 정해둔 게 있었습니다. 수험생에게는 필수 암기사항이라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 누구와 누가 이 거래계약을 체결했느냐 하는 문제부터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물건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이 거래가 성사되었는가 하는 계약일이고요. 네 번째는 거래 금액과 계약 금액 등 그 지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다섯 번째 물건의 인도 일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권리 이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계약이었었다면 그 조건 또는 기한이고요. 여덟 번째는 중개 완성 시 반드시 거래계약서와 함께 확인설명서를 작성했어야 하죠. 그 확인설명서에 교부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밖에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한 약정 내용이 있었다면 그 밖에 약정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된다. 토지매매계약서든 주택임대차 계약서든 중개 완성 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반드시 9가지 내용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빠짐없이 기재만 했다고 의무를 다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작성할 때 거래 금액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 안 된다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도 안 된답니다. 중개 완성 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명 및 날인하지 않거나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5년간 보존하지 않는 것은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불과하지만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나 이중계약서 썼다가 걸리면 상대적 등록 취소사유,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이행은 작성의 방법을 알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준수할 수 있는 의무죠. 그러니까 실무편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작성의 방법을 묻게 되는 것인데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하니 당사자 인적사항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를 조사 확인해야 되겠죠. 인적인 조사가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조사 확인은요. 중개 대상 물에 대한 조사였어요. 소재지, 지목, 면적, 구조, 건축연도, 용도, 방향, 물건에 대한 조사 확인이었었는데 이제는 당사자, 사람에 대한, 거래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매매 계약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 모두 조사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현장 실무상 양 당사자를 동일한 주의의 강도로 조사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겠죠. 매매 계약을 중개한다면 주로 어느 쪽에 유의해서 매수인이 사기칠 게 뭐 있어요? 돈 가져와서 내고 사는 건데 매도인 쪽이 저게 진짜 주인인지 팔 능력이 있는지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인 쪽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쪽에 특히 주의해서 조사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건물의 매매 계약을 중개한다면 일단 매도인에 대해서 조사 확인할 때 집을 판다는 거잖아요. 처분한다는 거죠. 처분이라고 하는 권능은 어디에서 나오는 권능이에요? 소유권에서 나오는 권능이죠.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으로 구성된 것이니까. 그러면 그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죠. 권리관계 문제니까 뭐를 중심으로?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대장이 우선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등기제도가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죠.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상의 명의자는 단지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될 뿐이잖아요. 간주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는 또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소유자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죠. 사진도 있나요? 그러면 팔겠다고 나온 이 사람이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상의 그자가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공적 신분증명서로 확인해야지겠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의 공적 신분증명서상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해서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증 등과 같은 공적 신분증명서상의 인적사항과 그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상의 소유 명의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모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매수인에 대한 확인은 간단하게 공적 신분증명서로 확인하면 되겠죠. 당사자 동일성의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당사자 문제를 확인하는데 문제는요. 우리 민법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해서 출생하면 완전한 권리 능력자가 되죠. 사망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민법이요. 그런 권리 능력의 범위 안에서요.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 뭐라 그러죠? 의사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확정적 무효인 겁니다. 그러나 의사 능력 상태 여부의 문제는 그
사안마다 한목적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 개념 속에 민법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컬어 행위 능력이라고 하죠. 행위 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이러이러한 자들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행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 규정을 둔 게 아니라 제한 능력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까 의사 무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 효과는 어떻다고요? 확정적 무효라고 했죠. 그런데 제한 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요? 유동적 무효인 거죠. 유동적 무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미성년자가 행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예,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법정대리인이 취소하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의 반환 책임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차액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부담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있느냐는 혹시 이자가 제한 능력자가 아닌가 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인데 이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간단히 알 수 있죠.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보면 알 수 있죠.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민법이 성년기를 정했으니 19세에 달하였는지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받는데 애가 어려 보여서 주민등록증을 받는데 성년이에요. 생년월일이. 그래서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살도 안 된 놈이 조각칼로 정교하게 위조를 해가지고 생년월일을 위조했다. 그럼 이거는 행위무능력자가 사수를 쓴 경우에 해당하죠. 예, 그러니까 거래는 유효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거기에 대해서 귀책사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민법상 제한능력자이기도 하지만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1호와 2호였어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게 뭐였죠? 예, 등록의 결격사유자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적법하게 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민법상 예외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당연히 민법상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니까 민법의 예외가 인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미성년자 이미 확인이 되었는데 혼인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다면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상 성년의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인한 미성년자라면 당사자로 세워도 되는 거예요? 네, 세워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보니까 18살밖에 안 됐어요. 미성년자죠? 그런데 혼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미 민법상 성년의제 되었으니까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 할 수 있죠. 그런데 혼인을 했었는데 또 이혼을 했어요. 네,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18세 된 이혼남입니다. 17에 장가를 가가지고 아버지가 행복하게 살라고 아파트 하나 사줬는데요. 18에 이혼을 하고 와이프가 위자료 달라 그래서 그거 팔러 지금 나왔어요. 18세 된 이혼남. 행위 능력 있을까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한 번 혼인하여 성년의제가 되면 19세에 달하기 전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다시 제한능력자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인 여부를 확인하면 당사자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민법상 예외는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당사자가 권리자가 직접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대리계약에 의해서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민법상 대리가요,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느냐,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구분한다면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구분된다는 거죠. 원래 민법의 원칙은 법률행위를 행한 자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는 것이 원칙인데, 민법이요, 법률행위를 확장하거나 법률행위를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대리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대리가 무슨 대리예요? 법률행위를 보충한다는 것은 본인이 권리능력자인데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충하는 거니까 법정대리죠. 법정대리고, 법률행위를 확장하는 기능을 갖는 대리가 임의대리인 거죠. 그러니까 법정대리의 경우라면 결국은 본인이 제한능력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누구죠? 친권자입니다. 친권자라 하면 누구를 말해요?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법정대리인이요, 미성년자가 본인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부가 아니라 모가 아니라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본인일 경우에 법정대리권은 어떤 형태로 행사한다? 부와 모니까 공동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해야 됩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와 모가 공동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친권 행사와 관련해 부와 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아버지는 지금 매도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매도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죽어도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어떡하죠? 합의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저 부부가. 친권 행사와 관련해서 부와 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해요? 그 아버지 위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구민법은요, 지금은 개정되었는데 구민법은 이렇게 규정했어요. 친권 행사는 부와 모가 공동 대리하되 부와 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오랫동안 규정하고 있었어요, 우리 민법이. 이 훌륭하고 보편타당한 법을 그만 개정을 해버려서 이제는 부와 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 선고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반드시 공동대리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법률행위를 확장하는 기능을 갖는 대리가 무슨 대리라고요? 임의대리라고 하는 거죠.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의대리의 경우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인에게 이자가 본인으로부터 수권행위를 통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처분권을 허락받은 것까지 맞는지, 맞아도 지금도 유효한 건지 이걸 확인하고자 한다면 뭘 봐야 되겠어요? 본인의 위임장을 봐야죠. 그 위임장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부동산 거래니까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의대리와 관련해 구체적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법률론을 전제로 해서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부인이 처분하거나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이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경우에도 인감증명 첨부된 위임장으로 임의대리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민법이 말하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근데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것은 표현 그대로 일상의 가사입니다. 생필품 구입이라든가 자녀의 교육이나 양육에 소요되는 투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주에 있고요. 그런 일상가사 대리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동산 처분은 일상가사 대리의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론 관계라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부인이 처분하거나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이 처분하는 것을 의뢰받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인감증명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관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고사장용 실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사장용 실무로 이렇게 말하지,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직도 등기상 증명서상의 명의는 남편 명의로 많이 되어 있지만 아파트 사고 파는 게 남편이 뭔 힘이 있어요. 다 아줌마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채널도 자기 마음대로 못 고르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단지 내의 중개사무소에는 그 집 아줌마가 와서 처분 의뢰하죠. 예, 그랬는데 그 면전에 당신이 남편 몰래 팔아먹는지도 모르니까 인감증명 첨부된 위임장 가지고 다시 와라, 뭐 이럴 필요는 없겠죠. 진짜 실무상으로는. 근데 이제 고사장용 실무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계약일 경우에는 이자가 누구를 위해서 법률을 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이른바 현명한다고 하잖아요. 예, 누구누구의 대리인 누구누구 이런 방식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만일 법인이 거래 당사자라면 법인은 주민등록증 같은 거 없으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법인의 정관 등을 통해서 대표자나 혹은 상업사용인이 누구고 그자에게 구체적 처분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지 여부들을 확인을 하여야 할 건데, 문제는 법인 중에서도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한 재산의 모임을 뭐라고 하죠? 예, 재단법인. 재단법인에서 부동산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변경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단법인에 있어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정관 변경의 절차가 있었는가 하는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학교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사립학교법상의 학교 기본재산이 사유재산입니까? 그럼 그게 국유재산이 사립학교 여쭤보잖아요. 사립학교법상의 학교 기본재산, 교지, 학교 운동장, 교사, 학교 교실 건물, 이게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이에요. 사립학교는 국립학교, 공립학교하고 달리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유재산이기는 한데 학교의 기본재산은 공공성이 매우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상의 학교 기본재산 처분의 경우라면 초중등시설은 관할교육청 허가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죠. 대학일 경우에는 교육과기술부 장관 허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관할청의 허가 여부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동네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파는 것도 사립학교법상 교육청 허가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유치원도요, 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뭐 놀이방 이런 거 있죠. 네, 그거는 그냥 보건복지부 관할이에요. 어린이집, 놀이방 같은 건데 유치원으로 등록되면 그것도 사립학교입니다. 관할교육청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당사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물건의 표시는요, 함께 작성하는 확인설명서에는 대상 물건 표시란에 기재되는 그 내용이에요.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의 구조, 용도 이런 것들 기재하는 부분이고요. 언제 거래가 성사되었는지의 시점인 계약일 기재해야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돈 문제죠. 예, 거래 금액 등을 기재하게 될 때는 당사자가 합의한 성약 가격인 총거래 금액을 기재해야 됩니다. 총거래 금액을 기재하게 되는데, 총거래 금액을 기재할 때 단위 면적당 금액을 함께 기재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단위 면적당의 금액을 함께 기재하면 후일 이행 과정에서 면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감액 청구권 행사가 용이해지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부동산 거래가 수량 매매냐 필지 매매냐는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후일 계약서 판독을 통해 이게 수량 매매였는지 필지 매매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판례는 일관되게 필지 매매인 것으로 봅니다.
필지 매매인 것으로 보는데 판례가 총 거래 금액란 옆에다가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단위 면적당 금액을 기재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이 계약은 수량 매매였음을 입증할 수 없답니다. 수량 매매였었다면 이미 물건의 표시란을 기재할 때 면적 기준으로 거래하되 제곱미터당 거래 금액 얼마, 총 거래 면적 얼마 이런 내용의 기재가 있어야만 그 내용을 수량 매매로 인정해 줄 수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어쨌든 총 거래 금액을 기재했으면 거래 금액의 이전 절차,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기재해야 되겠죠? 계약금 지불 시기와 금액, 중도금 지불 시기와 금액, 잔금 지불 시기와 금액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하게 될 건데 이 중에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 얼마 주죠? 네, 거래 관행상으로는 10%입니다. 그러나 계약금이 10%라는 건 거래 관행이지 법률의 규정이 아닌 거죠. 그러면 당사자가 합의해서 계약금을 5%로 할 수도 있나요? 계약금 20% 할 수도 있죠. 단지 거래 관행상 계약금은 10%가 지급되는 건데 단 대법원 판례는 총 거래 금액에 비해서 계약금이 너무 고액이라면 그 중에 일부는 중도금적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을 뿐이지 계약금이 몇 %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부동산 거래에서의 계약금은 거래계약 체결 자체를 증거한다는 의미에서 언제나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격을 갖는 거죠. 근데 계약금이 계약 해제권을 유보하는 해약금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벌로서의 위약금적 성격을 가질 것인지는 역시 당사자가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해약금이냐 위약금이냐가 역시 계약서 판독으로 불분명하다면 판례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본다가 아니에요. 본다는 간주한다는 의미잖아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아직 계약은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중도금은요, 그 가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이미 부동산 거래가 이행에 착수된 것이기 때문에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없지만 중도금 지급받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면 매수인은요, 계약금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해약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그냥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매도인은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면 받았던 계약금은 돌려주고 받았던 계약금에 해당 금액이 넘어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배액을 상환하게 되는 거지 서로 부담하는 금액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인데 최초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뭐예요? 계약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돈은 중도금, 세 번째 주는 돈은 잔금, 그럼 네 번째 또 주는 돈이 있으면 다시 해요? 네. 자,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음으로 주는 돈, 계약금이다. OX. O입니다. 두 번째 주는 돈은 중도금이다. OX. 네, X예요. 꼭 부동산 거래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3단계 거쳐야 돼요? 아니, 매수인이 자금 확보 능력이 충분하고 이행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면 중도금 지금 생략하고 바로 잔금 치르는 부동산 거래 많잖아요. 그러면 다시
계약이 체결된 후 최초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계약금이다. OX? O죠. 두 번째 지급하는 금원은 중도금이거나 혹은 잔금이다. OX? 그것도 X입니다. 예. 중도금도 잔금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예? 2차 계약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계약금은 한 방에 줘야 한다. 이런 민법 규정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급하는 금원도 계약금임이 명시적이면 그것도 계약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서만 놓고 첫 번째는 계약금, 마지막은 잔금, 가운데는 다 중도금,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어떨까요? 총거래 금액 10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럼 거래 관행상 계약금은 1억 원이 계약금이 되죠. 관행상. 근데 지금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매수인이 그럽니다. 10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워낙 마음에 드는 땅이어서 지금 당장 매수를 결심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은행에서 인출도 바로 안 되는 상태고 또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도 있어서 집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집은. 그래서 물어봐야 되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 제가 인출도 안 되고 하니까 오늘 제가 1,000만 원 먼저 드리고 내일 아침에 은행 문 열면 은행에서 인출받아 내일 아침에 9천만 원 드릴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주겠다는 9천만 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임이 명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 1,000만 원 주고 그 다음날 아침 9천만 원 줬어도 매수인은 아직 계약금만 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1억 원 포기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매도인이 오늘 저녁 1,000만 원 받고 그 다음날 아침 9천만 원 받았는데 갑자기 개발계획 수립으로 땅값이 폭등해서 이 금액보다 훨씬 비싸게 팔 것 같다. 2억 원 돌려줘도. 그러면 2억 원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차에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이 나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날 밤 마음이 바뀌면 어떨까요? 10억 원의 매매 계약 체결하고요. 아까 저녁에 1,000만 원 줬잖아요. 1,000만 원 주고 집에 왔는데 집사람이 당신 미쳤냐고, 그걸 왜 10억에 사냐고, 안 된다고 극구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9천만 원 갖다 주고 나서 계약 포기해야 돼요. 아까 준 1,000만 원만 포기하면 돼요. 요거는요, 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만약에 계약금이 1억 원인데 계약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라면 그 다음날 아침 9천 주고 계약 해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1억 원인데 그 중에 1,000만 원이 먼저 지급된 게 아니라 1차 계약금 1,000만 원에 2차 계약금 9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합의된 것이 입증되면 이미 지급한 1차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내용 합의하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럼 이제 입장을 바꿔서 매도인 입장에서 내가 10억 원의 땅을 팔았어요. 그럼 거래 관행상 나 계약금 1억 줘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뭐 돈이 없고 어쩌고 내일 아침 은행 가서 찾아야 되고 그래서 1,000만 원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일방적 계약 해제를 방지하려면 좋아요. 그러면 계약금은 1억 원인데 그 중에 1,000만 원을 먼저 주는 걸로 하시고 1,000만 원 주시고요. 9천만 원은 현금 보관증 하나 지금 써주십시오. 돈 없다니까. 내일 아침에 가져오면 내가 바꿔드릴 테니까.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이 1억 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밤새 마음이 바뀌어서 매수인이 계약 해지하면 9천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당사자 사이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미 계약은 이행에 착수된 것이라는 거죠. 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러나 합의 해제야 언제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합의가 없어도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한다면 중도금 지급된 이후에도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해제할 수 있는 예외는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10%, 중도금 3, 40%, 나머지는 잔금으로 비율 부담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 이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매수인이 자금 확보 능력이 충분하면 중도금 지급을 생략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중도금 지급 약정이 있었으면 중도금이 지급되었을 때 계약은 이행에 착수된 걸로 본다면서요. 그럼 중도금 지급이 생략되면 언제 이 거래는 이행에 착수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어요. 중도금 지급이 생략되는 부동산 거래에서요, 잔금 지급일이 도래해서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해서 잔금 지급 장소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매도인이 그러는 거예요. 땅값이 너무 올라서 그 금액으로 못 팔겠습니다. 나 아직 계약금만 받은 상태니까 배액 상환하겠습니다. 계약 해제합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중도금 지급이 생략되는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 지급일이 도래했고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해서 잔금 지급 장소로 나왔다면 이제 계약은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매도인이 배액 상환으로 계약 해제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또 판례의 입장이 됩니다. 자, 이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불 시기와 금액을 기재하고요. 인도일시 기재하래요. 인도일시가 뭐죠? 이행의 시기죠. 통상적으로는 잔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로 물건의 인도, 인수 등을 기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이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매매 계약이냐, 교환 계약이냐, 임대차 계약이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주된 권리 이전의 내용은요, 보통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표준 서식도 없지만 제목으로 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계약서, 상가 매매 계약서, 토지 교환 계약서 이렇게 제목을 달죠. 거기에 권리 이전의 내용이 들어오는 겁니다. 보통 계약서 제목을 달 때는 그 거래 목적물의 종류와 권리득실 변경의 내용을 통해서 계약서 이렇게 제목을 다니까. 그런데 무슨 계약서라고 명시해야 그 서면이 계약서의 효력을 갖습니까? 아니면 권리득실 변경의 내용을 법정 용어를 써야 그것이 계약의 효과를 갖나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치이기 때문에 심지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어도 거래성사의 합의만 있다면 나중에 입증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계약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하는 거죠. 단지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그렇게 제목을 다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토지 교환 계약을 중개 완성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분이 세종대왕을 너무 좋아하는 한글 전용론자여서 제목을 이렇게 썼다네요. 땅, 바꿈, 다짐서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썼대요. 지금 토지 매매 계약의 효과가 입증돼요? 예, 누가 봐도 토지 교환 계약하겠다는 합의를 입증할 수 있잖아요. 꼭 법률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권리 이전의 내용은 그런 거 외에도요, 부동산상의 어떤 물적 부담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꼭 말소 조건부로 거래해야 되는 거 아니죠. 매수인이 피담보 채무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권리 이전의 내용 여기에 기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어도 확정적으로 이전되는 권리가 있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매매 계약이 체결되는데 주택 임차인이 있었고요. 대항력을 확보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권리 이전의 합의가 있든 없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그 임대인의 지위를 확정적 승계받게 하는 거죠.
이건 당사자 권리 이전의 합의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권리 이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임차인이 있었어요. 대항력을 확보한 임차인이거든요. 근데 이 임차인이 보니까 갑돌이가 을순이한테 집을 판답니다. 근데 갑돌이도 을순이도 다 동네 사람이에요. 임차인이 보니까 을순이는 집을 지금 내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을 사겠다는데 최근에 아주 무리하고 위험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데다가 신용 상태도 불량해서 을순이가 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후일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 안전적으로 보증금 반환받기가 불안하다. 그러면 이때 임차인은 이 매매 행위를 저지할 수 있나요? 저 사겠다는 사람은 신용이 불량하고 자금 상태도 불안해서 저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거 불안하니 임대차 계약 기간 못 판다.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습니다. 뭐 집도 없는 주제에 집을 판다고 집주인한테 그 집주인이 파는 건데 자기가 어떻게 그걸 못 판다고 해요? 없어요, 그거는. 예, 팜을 파는 거지 임차인의 동의를 있어야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 임차인이 이건 주장할 수 있어요. 저 매수인이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받으면 후일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 내가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지 않을 불안함이 있으니까 당신이 소유권자니까 처분권을 행사해서 팔라면 파는데 나는 단 승계되는 임대차의 구속은 면하고 싶다. 팔라면 나 보증금 빼주고 팔아라. 이건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건 주장할 수 있지만 못 판다 소리 못 합니다. 세입자가. 파는 건 파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확인설명서 작성에서도 본 얘기인데 등기사항 증명서 을구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근저당 설정 사실 설명해야죠.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 설명해야죠.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도 설명해야죠. 근데 실채무액이 얼마인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채권 최고액까지만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거래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근저당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한다면 매도인도 매수인도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먼저 매수인 측 입장에서는 근저당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들어도 내가 등기부 을구를 봐도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지 지금 현재 인수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수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이라면 인수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은 매도인과 함께 어디 가야 돼요? 은행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나 부채증명서 등을 통해 인수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해야 될 겁니다. 혹시 포괄 근저당이 아닌지 여부의 문제도 예전 거래에서는 또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 측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근저당 실채무액이 3억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3억 남아 있는데 이 주택이 시세가 10억인데 근저당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한다면 한 7억 정도에 넘어가겠네요. 시세가 10억이면 근저당 채무 3억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내가 10억 받을 수 있는 집을 7억에 넘겨를 주면 근저당 3억 채무도 함께 넘어가야죠. 그런데 거래계약서에다가 권리 이전의 내용에 근저당은 전액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함 이렇게 합의했다고 이것만 믿고 대출금 거래장만 그냥 넘기고 잘 갚으세요 이랬다가 나중에 안 갚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근저당 설정자 명의가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또 매수인이 신용상태가 불량하면 그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당사자 사이에 권리 이전 내용에서는 꼭 합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조건과 기한이 있었으면 그 조건과 기한,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의 약정 내용은 법이 정한 구체적 사항 외에 당사자 간에 합의할 문제로서 조세나 공과금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매도인의 과실규속의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의 문제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하는 문제인데 유의하셔야 될 것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요 법정 책임이기 때문에 거래계약서의 담보 책임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담보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약정하도록 하면 좋다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면하기로 하는 특약할 수 있을까요? 담보 책임이 법정 책임이라 그랬죠. 그러나 강행 규정은 아니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이른바 담보 책임 배제 특약이 있었다면 거기에 의해서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면할 수가 있지만 담보 책임에 관한 약정 없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는 물건이 있을 수 있죠. 또 부합물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뭐 탈부착이 용이한 시설물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사자 사이에 동상이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총 거래 금액이 합의가 되었어요. 총 거래 금액이 합의되었는데 그런 부합물, 종물, 시설물 이런 것들이 화체가 되어서 이 금액이라고 매수인은 생각하고 매도인은 기본 시설물 상태로 거래한다는 생각하에 이 금액을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주택을 하나 지금 중개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중개하고 있는데 시세가 한 6억 원. 지금 이 동네 이 정도 대지 면적에 이 정도 건축연도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건 시세가 6억 원 정도 하거든요. 시세가 6억 원 정도 하는데 지금 실제 이 물건의 매매 가액이 8억 원에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지금 2억 원 싸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시세 6억 하는데 이 동네 이만한 물건이. 근데 매수인이 6억 하는 물건을 8억에 산 이유는 뭐냐면 원래 매도 희망가 8억 원에 나온 물건이어서 매수인은 거들떠도 안 받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랬어요. 아니 시세보다 2억 비싸게 나오긴 했는데 한번 가서 보시면 그래도 2억 더 주고 그 집 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가봤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대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현관 입구까지 한 그루에 수천만 원 하는 그 나무들이 조경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서 쫙 이렇게 일렬로 심겨져 있고요. 마당에는 연목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한 마리에 수백만 원 하는 관상수가 수십 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내가 좀 명품을 아는데 그 프랑스 때 샹들리에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저게 한 1억 5천 정도 해요, 저게.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으니까 매수인이 그 생각한 거죠. 아, 2억 비싸게 나온 게 있구나. 이건 내가 가가지고 일가만 그냥 텅 빈 마당에 이렇게 조경하고 저 등 달고 하면 4억, 5억 드는데 차라리 2억 더 주고 저 집 사는 게 낫지. 그래서 8억 원의 매매 계약 체결했거든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른 날 이사 들어가 봤더니 마당이 휑한 거예요. 여기도 그냥 110쪽짜리 전구 하나 이렇게 매달려요. 그러면 당사자 사이에 분쟁 발생할 수 있겠죠. 아니 나 그런 거 보고 시세보다 비싸게 샀는데 이걸 폭하고 파가고 떼어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등 판다 그랬어요 언제? 아 내가 고기 판다 그랬어요? 나무 판다 그랬냐고. 이렇게 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비대 떼어가냐 안 따가냐도 싸움이 붙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부합물, 부속물, 종물 같은 것들 다 약정사항에서 구체적으로 하면 이행 과정에서의 분쟁은 미리 예방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해야 되죠. 근데 이걸 5년간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어떤 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면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 별도로 보존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예 부동산 거래계약은요, 서면 계약도 있지만 지금은 전자계약으로 체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토지건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죠. 근데 토지건물 매매계약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유일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전자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입니다. 전자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이 전자계약은 첨단 ICT 기술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조나 변조가 서면 계약서 작성할 때보다 훨씬 어렵고요. 공공인증서를 통해서 당사자를 확인하고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훨씬 적고, 요즘 같은 코로나 전국에서는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계약이 체결되니까 여러 가지 감염병 위반의 그 가능성도 훨씬 적고, 부동산 거래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거래 신고가 의제가 되고요. 임대차 계약도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자계약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타임 스탬프가 부여되면서 확정일자 부여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 안 가도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전자계약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자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휴를 맺은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금리 우대도 해주는 그런 장점들도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 실무 내용들 정리해 보셨는데 관련된 기출문제 보도록 할 겁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시죠.